34년 동안 초등학교 교단에 섰던 저는 정년퇴직 후 사학연금 300만 원에 대출 없는 6억 아파트까지 가진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노후를 앞둔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은 이만하면 성공한 인생이라 부러워했지만 제 마음엔 늘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한 아내에게 보답하고 싶다는 마음, 자식 결혼 자금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보태주고 싶다는 욕심이 화근이었습니다. 노후에 사장님 소리 들으며 돈도 벌고 경치 좋은 곳에서 전원 생활도 하며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꿈에 부풀어 아내의 반대를 뿌리치고 결국 10억짜리 가평 펜션 계약서에 덜컥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단 4년 만에 아파트를 포함해 평생 모은 자산 총 8억 원을 북한강에 그대로 수장시켰습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저의 선택이 어떻게 파산의 지름길이 되었는지 69세 한 가장의 처절한 고백을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올해 69 박수혁입니다. 어렸을 적 집안 형편이 그리 넉넉지는 않았어요. 어린 마음에 죽도록 공부해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선생님이 되었고 아내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많지 않은 교사 월급이었지만 내 식구 생활하며 아이 둘을 키우고 정성껏 가르쳤습니다. 그 고된 세월 속에서 저를 버티게 해준 사람은 다름 아닌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결혼 전에 회사를 다녔지만 큰아들을 낳고는 사표를 내며 살림을 도맡았습니다. 배추 한 포기를 사도 몇 번을 저울질하는 사람이었어요. 정작 본인 옷 한 벌 사는 데는 그렇게 인색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큰아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는 등록금 부담이 만만치 않았는데 아내는 제 만류에도 불구하고 새벽마다 동네 반찬 가게에 나가 일을 도왔습니다.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더군요. 당신 월급으로 등록금에 생활비까지 어떻게 다 감당해? 나도 뭐라도 해야지 하며 고집을 피웠습니다. 지금도 잊히지 않는 겨울이 있습니다. 둘째 준영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던 해였습니다. 열이 40도 가까이 오르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어요. 병원 검사 결과 폐렴이었고 결국 일주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학교 일 때문에 퇴근 후에야 병실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아내는 둘째 손을 꼭 잡은 채 좁은 보조 침대에 웅크려 있더군요. 당신 눈이라도 좀 붙여. 내가 볼 테니까. 하고 말 건네면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애가 아픈데 내가 어떻게 잠이 와. 당신이야말로 내일 수업 있잖아. 얼른 집에 가서 자. 그날 밤, 저 대신 밤을 새우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언젠가 형편이 나아지면 이 사람 고생한 만큼 꼭 몇 배로 갚아주겠다고 깊이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 다짐을 마음 한구석에 묻어둔 채 잊고 지낸 날이 더 많았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2019년 2월 62살의 나이로 정년퇴직을 하는 날이 왔습니다. 마지막 수업을 마친 뒤 아이들이 떠난 텅 빈 교실에 혼자 남아 한참 동안 그 공간을 바라보았습니다. 꽃다발을 안고 학교 교문을 나서는데 묘한 해방감과 함께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공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집에서 저를 기다리던 아내가 꽃다발을 받아 안으며 활짝 웃어주더군요.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당신도 마음의 짐 좀 내려놓고 편하게 살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왠지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남들은 저를 인생의 승리자라고 불렀습니다. 다달이 통장에 찍히는 사학연금이 300만 원이나 되었고 은퇴할 무렵 저희 부부 손에는 예금 2억 원과 퇴직수당 1억 원 그리고 인천에 6억 원짜리 자가 아파트 한 채가 쥐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조급함이 문제였습니다. 정년퇴직을 하기 전 큰아들이 결혼을 한다는 말에 평생 모은 돈에서 1억 원을 뚝 떼어 보태주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아직 장가를 가지 않은 둘째 준영이가 내내 눈에 밟히더군요. 남은 돈에서 둘째까지 챙겨주고 나면 우리 부부 손에 남는 게 너무 없었고 그렇다고 둘째만 안 챙겨주자니 부모로서 도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제대로 된 집 하나 구하기가 어디 쉽습니까? 주변에서는 나오는 연금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쉬는 게 남는 거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그게 어디 말처럼 쉬운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밤마다 이런저런 계산기를 굴리다 보면 잠이 오지 않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복잡해질 때쯤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시청 공무원으로 정년퇴직을 한 오랜 친구 종호를 만났는데 술잔을 부딪히며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하더군요. 고향 원주에서 펜션을 시작했는데 그야말로 대박이 났다는 말이었습니다. 수혁아, 너도 이제 은퇴했는데 집에서 놀기만 하면 뭐하냐? 펜션 하나 사놓으면 기가 막혀. 여름 한철만 바짝 장사해도 1년 먹고 살 돈이 나온다니까. 손님 없을 땐 전원 생활하면서 쉬고 성수기엔 손님 받아 돈도 벌고. 너도 할 거 없으면 한번 알아봐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친구의 목소리가 귀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전원 생활도 하고 돈도 벌 수 있다니 34년 동안 교단이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만 갇혀있던 사람의 가슴에 처음으로 투자라는 위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내에게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오늘 동창 모임에서 종호를 만났는데 원주에서 펜션에서 장사가 아주 잘 되나 봐. 우리도 공기 좋은 데로 가서 전원 생활하면서 텃밭도 가꾸고 펜션 하나 알아보면 어떨까? 우리 노후에 돈도 벌고 둘째 결혼 자금도 좀 더 여유 있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그 말을 들은 아내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평생 학교에서 애들만 가르치던 사람이 무슨 장사를 해? 사업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우리 나이에 그 넓은 펜션 청소에 손님 상대까지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난 절대 반대니까 꿈도 꾸지 마. 단호한 아내의 태도에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머릿속에서는 친구가 늘어놓던 펜션 자랑이 지워지지 않더군요. 새벽 일도 마다하지 않으며 평생 아끼고 절약해 두 아들을 키워낸 아내에게 이제는 좀 더 넉넉한 노후를 안겨주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아니, 어쩌면 돈을 벌고 싶다는 제 욕심이 더 컸던 탓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도박을 한다는 것도 아니고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벌겠다는데 왜 저렇게 반대만 할까? 서운함과 함께 피어오른 그 간절했던 마음이 결국 가장 위험한 파국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매몰차게 돌아섰지만 제 마음속에 한번 피어오른 불씨는 좀처럼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대로만 알아보면 실패할 리가 없다는 오기가 슬며시 고개를 들더군요. 다음 날부터 아내 몰래 노트북을 켜고 유튜브에서 펜션 창업 성공기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원 수가 수만 명에 달하는 펜션 운영자 카페에도 가입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퇴근이 없는 연구가 시작된 셈이었습니다. 아내가 잠든 밤이면 서재방에 앉아 성수기 예약률, 객실 단가, 지역 유동인구까지 엑셀 파일에 꼼꼼히 정리해 나갔습니다. 물론 카페 게시판에는 성공담만큼이나 폐업 후기도 많았습니다. 비수기를 버티다가 결국 헐값에 넘겼다는 어느 사장님의 글을 읽을 때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함이 엄습할 때마다 종호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보았습니다. 돌아오는 친구의 대답은 한결같이 달콤했습니다. 수혁아, 걱정하지 마. 겨울에 비수기인 건 맞는데 여름 석 달은 방이 없어서 예약을 못 받을 지경이야. 내가 깔끔하게 펜션 관리하고 후기 관리만 신경 쓰면 사계절 꾸준히 주말마다 예약이 들어오거든. 연금에 추가 수입까지 붙어서 노후가 완전히 달라져. 나도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지금은 진작 시작 안 한 게 후회될 정도야. 친구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카페 글에서 읽었던 폐업 후기들은 그저 운이 없었던 몇몇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불안했던 마음에 다시 확신이 차오르더군요. 그렇게 석 달을 밤마다 자료와 씨름했습니다. 처음엔 별 생각 없이 시작한 조사였는데 나중에는 웬만한 펜션 사장님보다 제가 더 자세히 알고 있다는 이상한 자신감마저 생겼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자다 깨서 물을 마시러 거실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안 자고 거실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보는 저를 보고 놀라더군요. 당신 이 시간까지 안 자고 뭐 하는 거야? 아, 그냥 잠이 안 와서 뉴스 좀 보고 있었어. 당신은 얼른 자. 나도 곧 들어갈게. 거짓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스스로도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만 살아왔다고 자부하던 사람이 아내를 속이면서까지 이 일에 매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무척이나 낯설었습니다. 아내는 별다른 의심 없이 다시 방으로 들어갔지만
저는 한참 동안 꺼진 화면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낯설보다 이번엔 반드시 해내고 말겠다는 오기가 더 컸습니다. 석 달간의 독학으로 무장한 저는 어느 날 저녁 수집한 자료들을 식탁 위에 가득 펼쳐놓고 아내를 향해 마지막 설득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제 욕심이 아니라 자식의 미래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당신 내 말 좀 제대로 들어봐. 내가 괜히 헛바람 들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석 달 내내 펜션 카페 다 뒤지고 종호한테도 비수기 리스크까지 다 물어봤어. 가평 쪽 펜션은 꾸준히 인기가 많고 잘 된다고 하더라고. 내 연금으로 둘이 먹고 사는 건 부족함 없지만 첫째 결혼할 때 1억 보태줬잖아. 둘째 준영이도 좋은 짝 만나면 형만큼은 해줘야 형제간에 뒷말이 안 나오지 않겠어? 지금 남은 돈 자식한테 다 주고 나면 우리 손엔 뭐가 남느냐고. 펜션 하면서 한 달에 얼마라도 벌면 우리 노후에 자식한테 손 안 벌리는 당당한 부모가 될 수 있어. 딱 한 번만 나 믿고 같이 매물 보러 가자. 아내는 한동안 말없이 식탁 위에 펼쳐진 엑셀표와 인쇄물들을 하나씩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종이 더미가 제 노력을 증명이라도 하듯 유독 두툼했지요. 아내는 긴 한숨을 내쉬더니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 몰래 석 달 동안이나 이걸 공부한 거야? 당신 고집은 정말 못 말리겠네. 둘째 결혼 자금 얘기하니까 마음이 좀 흔들리기는 하는데 정말 철저하게 알아본 거 맞아? 평생 모은 돈 날리면 우리는 그걸로 끝이야. 걱정 마, 여보. 내가 평생을 애들 가르치면서 허튼 짓 한 번 안 한 사람이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좋은 매물만 골라볼 테니까 이번 주말에 가평 한번 다녀옵시다. 아내는 끝내 완전히 마음을 놓지는 못한 얼굴이었지만 더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사실상의 허락이라는 생각에 저는 그때 뛸 듯이 기뻤습니다. 60평생 단 한 번도 큰 결정을 서두른 적 없던 제가 그 주말 약속만큼은 유독 조급하게 잡아버린 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은 이상하리만치 들떠서 지냈습니다. 가평 근처의 맛집까지 찾아 따로 메모해 둘 정도였으니까요. 아내에게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펜션 사장이 된 것처럼 마음이 저만치 앞서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보며 몇 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하더군요. 보러만 가는 거예요. 알았지?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접는 거야. 그럼 여보, 그냥 구경만 하는 거야. 그렇게 대답은 했지만 사실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상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먼 조급함이 훗날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할지 그때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늦은 가을, 낙엽이 붉게 물든 가평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고 가평 중심가의 한 부동산을 방문하자 업자는 기다렸다는 듯 눈이 번쩍 뜨일 만한 매물이 있다며 우리를 차에 태웠습니다. 북한강이 살짝 보이는 언덕 위에 지어진 펜션이었습니다. 넓은 잔디밭 앞에 서서 경치를 바라보고 있으니 마치 성공한 자산가가 된 듯한 착각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부동산 업자는 제 귀에 대고 속삭이더군요. 사장님, 가평 펜션은 절대 안 죽습니다. 국내에서 꾸준히 찾는 지역이라 수요가 쉽게 끊기는 곳이 아니거든요. 서울에서 가깝죠. 사계절 내내 가족들, 커플들이 밀려오죠. 이 매물도 원래 주인분이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져서 가족분들이 권리금 다 포기하고 내놓은 급매물이에요. 내일부터 당장 영업하셔도 매달 수익 걱정은 없으실 겁니다. 이런 기회는 평생 한번 올까 말까 해요. 넓은 테라스에 서서 강바람을 맞고 있으니 정말로 이곳에서 손님을 맞으며 사는 제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아내도 처음에는 경치에 감탄하며 잠시나마 얼굴이 밝아졌지요. 그 화려한 풍경과 업자의 현란한 말솜씨에 저는 완전히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매매가는 10억 원. 우리 손에 쥔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머릿속 행복회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사장은 그날 오후 두 군데를 더 보여주었습니다. 계곡 옆에 자리한 작은 펜션과 마을 초입에 오래된 민박집을 개조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첫 펜션에 마음을 빼앗긴 저에게는 두 곳 다 성에 차지 않더군요. 사장님, 눈이 확실히 높으시네요. 역시 첫 번째 매물만 한 게 없죠. 제가 부동산 20년 넘게 하면서 이런 금매는 처음 봅니다. 업자의 부추김에 저는 더욱 확신을 굳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 혼자 신이 나서 이런저런 계획을 늘어놓았지요. 여보, 봤지? 그 뷰. 종호가 하는 펜션이랑은 비교도 안 돼. 저기서 우리 노후 새롭게 시작하면 정말 근사할 것 같지 않아?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저는 매일 저녁 아내를 붙잡고 귀에 피가 나도록 매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런 기회 2번 다시 없다는 둥, 우리 애들도 놀러 오면 얼마나 좋겠냐는 둥 쉴 새 없이 떠들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대답도 하지 않다가 점점 지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국 아내를 설득해 가평 펜션을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로 한 날 아침 부동산 사무실로 향하는 차 안에서 아내는 창밖만 바라보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무거워 괜히 라디오 볼륨을 높였다가 다시 줄이기를 반복했지요. 당시 전세가가 높게 형성된 시기라 인천 자가 아파트를 전세로 돌려 5억 원을 확보하고 퇴직수당 1억 원은 생활비와 여유 자금으로 남겨두고 예금 2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모자라는 3억 원은 펜션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기로 했죠. 당시 대출 금리는 3%대 초반이라 3억 원을 빌려도 한 달 이자가 75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매달 나오는 연금에서 이자 75만 원쯤 내는 건 일도 아니지. 이만 하면 완벽해. 그렇게 저는 난생 처음 3억이라는 거대한 빚을 진 채 10억짜리 가평 펜션의 사장님이 되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을 찍는 제 옆에서 아내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정말 이거 괜찮은 거 맞아? 집을 전세로 돌려버리고 우리 나이에 빚을 3억이나 지다니. 내 가슴은 왜 이렇게 덜컥 겁이 나고 답답할까? 여보, 걱정 마. 부동산 전문가가 가평은 절대 안 망한대잖아. 요즘 금리가 3%밖에 안 돼서 한 달 이자가 75만 원밖에 안 나와. 내 연금으로 이자 내고도 생활비가 남아돌아. 게다가 우리 통장에 1억 원 딱 묶어놨으니까 무슨 일이 생겨도 버틸 수 있어. 이제 우리도 이 아름다운 곳에서 사장님,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인생 이막 멋지게 사는 거야. 내가 당신 고생 절대 안 시켜. 아내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계약서에 적힌 숫자들을 몇 번이고 다시 읽어 내려갈 뿐이었습니다. 도장을 다 찍고 나자 업자는 환한 얼굴로 저희 부부의 손을 번갈아 잡았습니다. 2분 정말 잘 결정하셨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실 거예요. 계약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사장님이라는 호칭이 낯설면서도 은근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데 가평의 가을 하늘이 유독 맑더군요. 저는 그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우리 부부에게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거야. 평생 남에게 피해 한 번 준 적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내가 설마 실패하겠어. 옆에서 아내는 여전히 말없이 걷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의 손을 꼭 잡았지만 아내의 손끝은 아까부터 계속 차가웠습니다. 반평생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만 살아온 제가 처음으로 그 울타리 밖으로 발을 내디딘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제 결단이 자랑스럽기만 했지 아내의 차가운 손끝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는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도장을 찍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인천 아파트에는 신혼부부가 세입자로 들어왔고 저는 은행에서 펜션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모두 치렀습니다. 서류상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자 비로소 실감이 나기 시작하더군요. 정말로 제가 가평 펜션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날 저녁 결혼한 큰아들과 아직 혼자 지내는 둘째 준영이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습니다. 2 아들 모두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부터 냈어요. 아버지, 갑자기 대출까지 받아서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2분 다 연세도 있으신데. 걱정 마라. 아버지가 꼼꼼히 알아보고 결정한 거야. 이자도 얼마 안 되고 다 계산해보고 시작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한참 통화 끝에 걱정하던 아들들도 차츰 마음을 놓는 눈치였습니다. 큰아들은 그럼 저희도 놀러 갈게요. 아버지 하며 웃었고 준영이도 아버지 어머니 고생하시는데 주말에 저도 시간 내서 도우러 갈게요 하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자식들 앞에서 당당한 부모가 되었다는 자부심마저 들었어요. 2020년 드디어 펜션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새로 맞춘 간판에 불을 켜고 아내와 함께 사진을 찍으며 뿌듯해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예약 문의 전화가 하나둘 들어올 때마다 아내와 저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늘도 무심하시지 영업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거리두기 지침이 발표되면서 단체 예약은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환불 요청 전화가 밤낮으로 울려 퍼질 때마다 제 심장은 바닥으로 쿵쿵 떨어졌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손이 파르르 떨리더군요. 죄송한데 예약 취소 좀 해주세요 라는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들으며 통장 잔고가 하루하루 줄어드는 걸 그저 지켜봐야 했습니다. 기대했던 황금 연휴 예약마저 텅 비었을 때는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시작하자마자 망하는 건가? 피가 마르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자 낼 날짜만 세고 있었죠. 여보, 오늘도 3팀이나 취소됐어.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아내에게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저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속은 이미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는 소식이 나올 때마다 예약 전화 대신 취소 문자만 쌓여갔습니다. 그렇게 2달을 텅 빈 객실만 바라보며 버텼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종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원주 쪽도 사정은 비슷하다며 조금만 버티면 된다고 다독여 주더군요. 그 말 한마디에 또 마음을 겨우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일까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해외여행길이 막혀버리자 답답함을 느낀 젊은 커플들과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타인과 접촉을 피할 수 있는 펜션으로 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펜션도 예약 취소나 환불 연락 대신 주말마다 객실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예약 앱에 전 객실 마감 표시가 뜬 날 저는 그 화면을 몇 번이나 캡처해서 들여다봤습니다. 펜션을 시작하고 처음 느껴보는 벅찬 기분이었습니다. 첫 해 여름 성수기 통장에 찍히는 매출액을 보며 아내와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매출 뒤에는 고된 노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나가면 곧바로 이불을 걷어 세탁기를 돌리고 청소를 하고 수건을 다시 개켜놓는 일을 하루에도 10번 넘게 반복해야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욕실 타일을 닦다 보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다음 손님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쉴 틈이 없었어요. 교사 시절 칠판 앞에 서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고단함이었습니다. 그래도 손님들이 사장님 덕분에 잘 쉬다 갑니다 하며 웃어줄 때마다 그 고단함이 조금은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는 젊은 신혼부부가 메모장에 긴 글을 남기고 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해외 대신 가평으로 왔는데 사장님 부부 덕분에 평생 잊지 못할 신혼여행이 됐어요. 그 글을 읽으며 아내와 저는 나란히 앉아 한참을 웃었습니다. 힘든 나날 속에서도 그런 작은 인정 하나하나가 큰 위안이 되더군요. 여보, 이것 봐. 이번 주말도 전 객실 다 찼어. 코로나 터졌을 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쪽으로 눈길을 돌려주네. 코로나만 끝나면 지금보다 손님이 더 많아질 거야. 올해가 이 정도면 내년엔 정말 돈 좀 모을 수 있겠어. 매출이 2천만 원 정도인데 이것저것 빼면 500은 남거든. 이자 다 빼고도 생각보다 아주 짭짤해. 이 정도면 진짜 할만하지 않아? 그러네. 당신이 처음 시작하자고 고집 부릴 때는 매일 밤 걱정으로 지새웠는데 이렇게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손님들이 좋다고 칭찬해 주니까 이제야 좀 숨이 쉬어지네. 우리 정말 성실하게 해서 은퇴 생활 멋지게 마무리해요, 여보. 그럼. 교사 월급으로 고생만 한 당신 내가 호강시켜 준다고 했잖아. 우리 조금만 더 고생해서 준영이 장가갈 미천 확실하게 만들어주자고. 그날 밤 테라스에서 바라본 야경은 유독 아름다웠습니다. 아내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편안한 웃음이 번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며 제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이자를 내고도 통장에 돈이 쌓이는 걸 보면서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몇 년 안에 대출금을 다 갚고 준영이 결혼 자금까지 넉넉히 마련해 줄 수도 있겠다. 그 무렵 제 눈에는 앞으로 펼쳐질 탄탄대로만 보였습니다. 앞으로 이보다 더 험한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반짝였던 희망은 딱 1년짜리였습니다. 2021년에 접어들자 손님들의 예약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하더군요.
숙박 예약 앱에 등록된 우리 펜션 페이지에는 차가운 후기들이 하나둘 올라왔습니다. 경치는 좋은데 시설이 너무 골동품이네요. 인테리어가 옛날 스타일이에요. 이 돈이면 돈 더 보태서 풀빌라 가겠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단순한 자연경관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객실 내부에 개인 수영장이 딸려 있어야 했고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들도 갖춰져야 하더군요. 사진을 찍어 올리려면 번듯한 인테리어와 특유의 감성을 갖춘 곳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 예약 앱을 열어 새로 달린 후기를 확인하는 게 어느새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별 3개짜리 후기 하나를 발견하는 날이면 그 짧은 몇 줄을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며 잠을 설쳤어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청소를 덜 한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건물 자체가 낡았다는 건 말입니다. 우리 펜션은 지어진 지 오래된 노후 펜션이었습니다. 리모델링 업체 서너 군데를 불러 견적을 받아봤지만 다들 하나같이 비싼 값을 불렀습니다. 사장님,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로 고치려면 최소 2억은 잡으셔야 해요. 다 새로 하는 수준이라서요. 한 업체는 아예 신축을 권하기도 하더군요. 차라리 허물고 새로 짓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 정도 연식이면. 그 말을 듣는 순간 10억을 주고 산 건물이 순식간에 애물단지로 전락한 기분이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견적서를 손에 들고 저는 몇 번이나 그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최소 2억이라니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수입도 그저 속 빈 강정이었습니다. 숙박 앱 플랫폼 수수료와 카드 결제 수수료가 워낙 비쌌고 겨울이면 난방비와 전기세, 가스비에 세탁비까지 제외하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여름 한철 벌어들인 돈으로 겨울을 나야 하는데 그 겨울이 갈수록 더 매섭게 느껴지더군요. 손님이 없는 평일에는 아내와 저 둘이서 마주 앉아 텅 빈 예약 캘린더만 하염없이 들여다보는 날도 많았습니다. 장사가 가장 잘 된다는 여름철 딱 석 달만 겨우 월 500만 원 남짓이 남았는데 그 돈으로 손님이 아예 끊기는 겨울철 비수기를 버텨내야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결국 통장에 두었던 예비비 1억 원 중 7천만 원을 털어 다급하게 부분 리모델링을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높아진 손님들의 눈높이를 맞추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생활비와 보험료, 세금 앞에 연금 300만 원은 흔적도 없이 지워졌습니다. 아내의 무릎과 허리는 매일 방 10여 개를 쓸고 닦느라 완전히 망가져 가고 있었습니다. 리모델링을 마친 지 얼마 안 된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체크인하던 젊은 손님 한 명이 인상을 찌푸리며 큰 소리로 항의를 하더군요. 사장님, 방에 벌레 있어요, 벌레. 그리고 사진이랑 완전 다르잖아요. 옆에 있던 일행도 거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요즘 이런데 누가 돈 주고 와요, 진짜.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아내가 진땀을 흘리며 사과하고 부분 환불을 해주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바보처럼 서 있었습니다. 학부모들 앞에서도 고개를 숙인 적 없던 제가 낯선 젊은이 앞에서 아내가 굽신거리는 모습을 그저 지켜만 봐야 했습니다. 여보, 오늘 퇴실한 젊은 커플이 침구에서 냄새난다고 청소 이따위로 하냐며 대놓고 면박을 주고 갔어. 허리가 안 펴져서 기어다니면서 청소를 했는데 우리 지금 이게 맞아? 내가 이 나이 먹고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해? 미안해. 당신이 고생이 많아. 요즘 죄다 새로 지은 풀빌라니 뭐니 수억 원씩 들여서 번쩍거리게 해놓으니까 우리 같은 오래된 펜션은 거들떠보지도 않나 봐. 가진 돈 탈탈 털어서 7천만 원이나 썼는데도 매출이 안 오르니 내 속도 터지네. 손가락 마디가 굳어서 아침마다 펴지지가 않아. 돈을 벌기는커녕 번 돈은 다 나가고 남는 게 없는데 이게 당신이 말한 멋진 은퇴 생활이야? 나 정말 너무 힘들어. 아내의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에라도 가보자고 몇 번을 권했지만 아내는 하루라도 문 닫으면 그게 다 돈이야 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결국 파스와 진통제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게 전부였지요.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풍경이 더 이상 예전처럼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리모델링에 쏟아부은 7천만 원이 통째로 헛돈이 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저는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2022년 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경제적 대재앙이 덮쳤습니다. 금리 인상 폭탄이 터진 것입니다. 3%대 초반에 묶여있던 펜션 담보 대출 금리가 6%대 중반으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75만 원만 내면 되던 이자가 150만 원으로 뻥튀기 되더군요. 처음 대출 이자 금액을 보았을 때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혹시 은행에서 뭔가 잘못 계산한 게 아닐까 싶어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뉴스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소식이 나올 때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처음에는 남의 일 같았는데 어느새 제 통장 이체 내역에 고스란히 찍혀 있더군요. 매달 나오는 제 연금 300만 원 중 절반인 150만 원이 은행 이자로 출금되었고 남은 150만 원으로는 저희 두 사람 최소 생활비와 펜션 기본 관리비조차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손님은 오지 않는데 고정비는 매달 눈덩이처럼 불어나 다달이 적자만 200만 원씩 꼬박꼬박 쌓여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은행을 찾아가 대출 조건을 다시 상담해 보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사장님,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기준금리가 오른 거라서요. 현재로서는 금리 인하나 조건 변경은 어렵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34년 동안 안정적인 봉급 하나만 믿고 살아온 제가 이렇게 무력할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서글펐습니다. 진짜 지옥은 따로 있었습니다. 전세 5억 원을 주고 세입자를 들였던 인천 아파트의 전세 만기 기간이 도래한 것입니다. 세입자 부부는 계약 만료일에 맞춰 이사를 가야 하니 전세 보증금 5억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사장님, 저희도 다음 집 계약금을 걸어놔서요. 만기일까지는 꼭 돌려주셔야 합니다. 세입자의 담담한 목소리가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지더군요. 부동산에 다급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려 했지만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얼어붙어 전세 수요자가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문의가 있었는지 확인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아직 없습니다 였습니다. 며칠 뒤 세입자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 만기일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도 잔금 치러야 해요. 돈 안 주시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고 보증금 반환 소송 진행하겠습니다. 그 문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며 저는 손이 떨려 휴대폰을 제대로 쥐고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세입자에게서 문자가 올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군요. 돈이 어디서 솟아나겠습니까? 결국 세입자의 압박에 평생의 소중한 자산이었던 인천 아파트를 시세보다 1억 원 이상 저렴한 5억 원의 금매로 던지듯 팔아버렸습니다. 매매 대금이 들어오자마자 세입자의 전세금을 갚아주었습니다. 서류상으로 인천 집이 남의 손에 넘어가던 날 저는 잔금을 치르러 갔다가 그 집 현관 앞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어린 시절을 보낸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가평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동안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집이 날아갔어. 30년 넘게 피땀 흘려 지켜온 우리 집이 금매로 헐값에 팔려나갔다고. 이제 우린 돌아갈 집조차 없는 신세가 됐어. 아내는 그렇게 소리치고는 주저앉아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에게 다가가지도 못한 채 멀찍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나라고 집을 팔고 싶어서 팔았어. 세입자한테 당장 돌려줄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 일단 이 펜션 건물이 있으니까 여기서 어떻게든 손님 받아서 버티면 되잖아. 버티긴 뭘 어떻게 버텨? 일주일에 손님 한 팀도 안 와서 매달 연금 깎아먹고 빚만 쌓이는데 뭘로 버티냐고. 당신 그 잘난 고집 때문에 우리 노후가 통째로 지옥 불에 떨어졌어. 아내의 절규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면서도 저는 아무런 위로의 말도 건네지 못했습니다. 우리 부부에게 이제 남은 자산은 인천의 집도 예금도 아닌 오직 매달 적자만 뿜어내는 이 가평 펜션 하나뿐이었습니다. 34년 동안 성실하게 쌓아온 우리 부부의 노후가 불과 3년 만에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 좀처럼 믿기지 않았습니다. 2023년 마침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전 세계의 하늘길이 다시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평 펜션 자영업자들에게 축제가 아닌 사형 선고였습니다. 억눌렸던 사람들은 국내 펜션 대신 모두 가까운 일본으로 동남아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해외여행이 재개되면서 수요가 대거 해외로 빠져나갔고 동시에 국내 여행 예약 경쟁은 훨씬 더 치열해졌습니다. 종호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그 역시 예약이 반토막 났다며 깊은 한숨을 쉬더군요.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무리한 제 선택으로 우리 부부의 노후가 비극을 맞이하고 있다는 현실을요. 우리 펜션은 주말이 되어도 사람 하나 찾아오지 않는 유령 펜션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가끔 주말 예약이 들어와도 더 이상 펜션을 꾸려갈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경쟁 펜션들도 법원 경매 매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각종 공과금과 세금, 유지비의 파도에 밀려 어느새 1,000만 원 안팎으로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아내의 정신과 육체는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져 원형 탈모가 찾아왔고 밤마다 거실 불을 끈 채 홀로 앉아 눈물로 베갯니를 적시는 날이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며칠 입맛이 없다고만 하더니 어느새 아내는 식탁에 앉아서도 숟가락을 몇 번 뜯어 말고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말수도 눈에 띄게 줄어들더군요. 예전 같으면 손님 이야기, 후기 이야기로 몇 마디씩 나누던 저녁 시간에도 아내는 그저 힘없이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저 역시 귀에서 하루 종일 이명이 울리고 숨이 턱턱 막히는 증상에 시달리며 겨우 한두 시간 잠드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여보, 요즘 자꾸 머리가 많이 빠져.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닐까? 나도 요즘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계속 나. 병원에 한번 가볼까 싶다가도 병원비 생각하면 그냥 참게 되네. 우리 이러다 몸까지 망가지면 그게 더 큰일이잖아. 조금만 더 버텨보자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서로를 다독이면서도 정작 우리 둘 다 병원 한번 제대로 가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당장의 병원비보다 큰 병이라도 걸렸을까 싶어 덜컥 두려움이 밀려왔거든요. 만약에 그런 일이라도 벌어진다면 저는 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님이 없어도 하루라도 자리를 비우면 그만큼 손해라는 강박이 늘 저희 발목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퇴실한 객실에 무거운 이불 보따리를 안고 계단을 내려오던 아내가 핏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로 거실 한복판에 털썩 쓰러졌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아내의 손을 꼭 붙잡고 있는데 그 손이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 검사를 기다리는 몇 시간이 마치 몇 년처럼 길게 느껴지더군요. 의사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실신이라며 무리한 노동과 수면 부족이 겹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응급실 천장의 환한 등 아래서 아내의 가녀린 손을 다시 잡았을 때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식의 미래도 제 명예도 다 사치였습니다. 이 펜션은 우리 부부를 부자로 만들어줄 황금알이 아니라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밧줄이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피해 한 번 준 적 없이 정직하고 성실하게만 살아온 제가 딱 한 번의 조급한 욕심으로 아내를 이 지경까지 몰아넣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아팠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 위에 눈물을 쏟으며 비로소 제 고집을 완전히 꺾고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보, 제발. 나 여기 더 있다간 정말 죽을 것 같아. 돈이고 뭐고 다 없어져도 좋으니까 제발 저 지옥 같은 펜션 좀 치워줘. 제발 팔고 나 좀 살려줘.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여보. 내 눈먼 욕심이 당신을 이렇게 사지로 몰아넣었어. 이제 다 그만두자.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당장 매물로 내놓을 테니까 제발 아프지만 마. 정말 미안해. 응급실 침대에 누운 아내의 손을 밤새 놓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만 살아온 제가 처음으로 그 울타리 밖으로 나가겠다며 스스로 저지른 욕심의 대가를 이렇게 아내의 병상에서 처절하게 치르고 있었습니다. 지옥 같던 펜션을 처분하는 과정 역시 참 가혹했습니다. 이미 부동산 시장에는 펜션 매물이 잔뜩 쌓여 있어 부동산 몇 곳에 매물을 올려두어도 전화를 걸어오는 매수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건물이 오래되어 투자 가치가 떨어진 데다
몇 달 동안 단 한 통의 문의조차 없는 암흑 같은 나날이 이어졌지요.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부동산에서 온 연락은 없는데 은행 이자 출금 문자만 어김없이 찍혀 있더군요. 그런 날들이 반복될수록 희망은 점점 옅어졌습니다. 대출 이자 압박에 목이 타 들어가던 저는 결국 땅값만 받고 넘긴다는 심정으로 매매가 4억 원이라는 피눈물 나는 가격의 금매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0억에 샀던 자산이 단 4년 만에 4억으로 토막난 순간이었습니다. 정산은 잔인할 정도로 빨랐습니다. 매각 대금 4억 원이 들어오자마자 은행에서 받았던 펜션 담보 대출 3억 원을 곧바로 갚았습니다. 남은 돈에서 중개 수수료를 정산하고 이것저것 정리하고 나니 제 손에 쥔 통장에는 단돈 5천만 원 남짓이 전부였습니다. 34년 교직 생활의 대가였던 노후 자산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그렇게 딱 5천만 원만 남은 것입니다. 그 무렵 결혼 소식을 알린 둘째 준영이에게 저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준영아. 아버지가 미련한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다 날리고 이 지경이 되었구나. 내 형처럼 결혼할 때 한미천 든든하게 보태주고 싶었는데 너에게는 보태줄 형편이 안 되는구나. 정말 미안하다. 준영이는 오히려 제 얼굴을 보며 어깨를 꼭 안아주더군요. 아버지, 제 힘으로 하면 돼요. 제발 건강만 하세요. 어머니, 아버지 두 분 건강하신 게 저한테는 제일 큰 선물이에요. 그 말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끝내 쏟고 말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려고 평생 애써왔는데 정작 가장 큰 위로를 자식에게서 받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러우면서도 참 고마웠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렇게 가평 펜션을 정리하고 인천 외곽의 작은 월세 빌라의 보금자리를 틀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다는 생각에 일자리를 알아보러 다녔지요. 시니어 일자리는 일하는 시간이 짧은 대신 돈이 얼마 되지 않았고 결국 고심 끝에 아파트 경비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력서를 내밀며 34년 교직 경력을 설명하자 관리소장은 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자존심에 콕 박혔지만 저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새벽 5시 얼어붙은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맞으며 아파트 단지로 출근해 경비 모자를 씁니다. 처음 그 모자를 쓰던 날 거울 속 제 모습이 너무나 낯설어서 한참을 들여다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주민들의 분리수거를 돕고 주차 관리를 하며 버는 돈 220만 원, 여기에 제 연금이 합쳐져 비로소 우리의 생계가 유지됩니다. 경비실 의자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깊은 후회와 함께 뼈저린 교훈이 밀려옵니다. 노후를 완전히 파산으로 이끄는 지름길은 다름 아닌 무리한 대출과 안일한 대박 심리였습니다. 펜션 사업이라는 것은 은퇴자가 경치 좋은 곳에서 유유자적하며 돈을 버는 만만한 은퇴 상품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매일 변하는 대중의 트렌드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고 막대한 리모델링 재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손님들의 불만을 감당하고 끊임없이 소통해야 하는 가혹하고 전문적인 서비스업이었습니다. 그걸 몰랐던 은퇴 교사의 대가는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아파트와 모아둔 예금을 모두 잃고 좁은 빌라로 돌아온 지금 우리 부부의 마음은 가평 펜션의 넓은 테라스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노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위대한 재테크는 일확천금을 쫓아 자산을 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자산과 연금을 악착같이 지켜내는 삶이었습니다. 가끔은 펜션을 권유하던 친구가 원망스러웠던 적도 있었지만 결국 조급함에 눈이 멀었던 제 마음과 충분히 알아보고 결정했다는 자만심이 만나 모든 것을 잃은 셈입니다. 비록 너무나 비싼 인생 수업료를 치렀지만 이제는 아픈 곳 없이 아내와 제가 건강하기만을 바라며 하루하루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퇴 후의 시간은 생각보다 참 길고 그만큼 선택 하나하나가 무겁게 다가오는 법이니까요. 제 목소리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해드린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세월만큼 앞으로 마주하실 여러분의 내일도 늘 평온하고 따뜻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청춘은 안단테였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제 아버지 장례식엔 얼굴도 안 비치더니 자기 장인상 부고장은 기가 막히게 보내던 지인. 32년 직장생활, 퇴직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평생 제가 쌓아왔다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무엇이었는지를 처음으로 마주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진짜 내 사람 곁에 있습니까? 남의 집 경조사 챙기느라 정작 내 가족의 시간을 비워두진 않으셨나요? 이것은 62 은퇴자의 고백입니다. 오래된 인연과 관계 사이에서 길을 잃은 당신에게 전하는 세상에서 가장 솔직하고 따뜻한 위로를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정년퇴직을 하면 세상이 참 고요해질 줄 알았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울려대던 알람 소리,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도 쉴 새 없이 오던 업무 단톡방의 알림, 퇴근 후까지 꼬리표처럼 따라붙던 상사의 전화. 그 모든 소음이 멈추면 제 삶도 비로소 조용하고 평온한 숲속 같을 거라 믿었죠. 30살에 입사해서 62의 짐을 쌌으니 꼬박 32년입니다. 돌아보니 그 세월 동안 저는 저 자신보다 회사를 위해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더군요. 아이들 학예회에 한번 마음 편히 가보지 못한 것도, 어머니 칠순생신잔치에서조차 울려대는 전화를 받으러 복도로 뛰어나갔던 것도, 명절 고향 집 안방에서 노트북을 무릎에 얹고 보고서를 다듬던 모습도 전부 그 32년이라는 시간 속에 박힌 가시 같은 기억들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막상 퇴직하는 날이 왔을 때 아쉬움보다는 담담함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마지막 출근 날 책상을 정리하면서 제가 생각보다 아무렇지 않는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놀랐을 정도니까요. 짐 상자 하나를 들고 회사 건물을 나서는 순간 어깨 위를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가 한순간에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시간이 시작되는구나 싶어 속으로 몇 번이고 그 자유를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으로 돌아와 보니 세상은 제가 기대했던 것처럼 그리 호락호락하게 고요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전보다 더 시끄러워졌다는 게 맞겠네요. 업무 단톡방 대신 손안의 스마트폰은 하루에도 몇 번씩 낯선 번호와 익숙한 이름들이 섞인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내용은 늘 약속이라도 한 듯 두 가지 중 하나였습니다. 부고장 아니면 청첩장.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떠나는 사람과 맺어지는 사람이 많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이치라며 스스로를 납득시켰죠. 저 역시 그 32년 동안 얼마나 많은 봉투를 챙기며 살았겠습니까? 동료의 부친상부터 부장님의 딸 결혼식, 상사 모친의 칠순잔치, 친구들의 부친상, 모친상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당시에 제게 그건 당연한 의무였고 그것이 곧 사람 사는 도리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직장 생활 초년생 시절 선배들은 입버릇처럼 제게 가르쳤습니다. 현서가 경조사는 무조건 챙겨야 한다. 사람이 나중에 기억하는 건 결국 그런 거야. 내가 힘들 때 왔던 사람, 그리고 안 왔던 사람. 그 말이 법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몸이 천근만근이어도 갔고 아무리 바빠도 짬을 냈으며 아무리 먼 길이라도 마음을 먹고 찾아갔습니다. 내가 이만큼 정성을 들이면 언젠가 내게도 그 정성이 돌아올 거라는 믿음. 그것이 제가 평생 쌓아올린 관계의 기초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절의 저를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때의 저는 진심이었으니까요. 결혼식장 하객석 맨 끝에 서서 신랑 신부 얼굴조차 제대로 못 보고 나오면서도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뷔페 음식을 씹으면서도 그래도 내가 오늘 도리는 다 했다는 사실에 묘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봉투에 이름을 정갈하게 쓰면서 이 사람이 내 이름을 기억해 주겠지 하는 일종의 신뢰 같은 것도 있었고요. 하지만 퇴직 후 첫 달이 지나고 두 달째로 접어들면서 그 믿음의 밑바닥에서부터 이상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뜨는 알림들이 예전처럼 반갑지 않았고 어떨 때는 메시지를 확인하기도 전에 가슴이 묵직하게 가라앉는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왜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전엔 직장이라는 거대한 테두리가 있었고 그 안에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생존 본능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테두리가 사라지고 나니 가려져 있던 날것의 진실들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봉투를 내고 방명록에 이름을 적어야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과연 그들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였을까?
아니, 그보다 나는 그 사람들에게 사람 나면석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부조금 명단의 한 줄이었을까? 특히나 우리 집도 이제 슬슬 자식 혼사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니 남의 집 청첩장이 예사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안 가면 우리 애 결혼할 때 아무도 안 오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불쑥불쑥 저를 압박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감이 고개를 들 때마다 이상하게 씁쓸한 기분이 지워지질 않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 사람의 경사를 축하하고 싶어서 가는 걸까? 아니면 나중에 돌려받기 위한 보증금을 넣으러 가는 걸까? 축하와 거래, 그 두 마음이 흐릿하게 뒤섞이는 걸 느끼며 저는 자꾸만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평생 성실히 챙겨온 관계들인데 돌아보니 제가 쌓아온 건 단단한 우정이 아니라 그저 봉투를 주고받던 정교한 거래였던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봉투에 담기는 5만 원, 10만 원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그 돈이야 좀 아꼈으면 그만인 것을요. 다만 이제는 내 마음의 한 조각을 떼어 누군가에게 내어주는 일이 예전처럼 쉽지 않아진 겁니다. 기꺼이 주고 싶지 않은 곳에 억지로 마음을 써야 한다는 사실이 저를 지치게 했습니다. 쉽게 답을 내릴 수 없는 질문들을 애써 누르며 지냈습니다. 그게 편했으니까요. 하지만 어떤 진실은 억지로 누른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더군요. 골마있던 관계의 민낯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 건 아버지를 마지막 길로 떠나보내고 난 직후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신 건 재작년 늦가을이었습니다. 향년 88, 긴 병환 끝에 맞이한 이별이었죠. 오랫동안 마음의 준비를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순간이 닥치니 준비란 게 아무 소용이 없더군요. 병원 복도에서 의사 선생님의 차분한 선고를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곁에 있던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아주었는데 그 손바닥의 온기가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빈소를 차려놓고 상복을 입고 앉아있으니 솔직히 말해 기다려지는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 직장 생활 동안 제가 거르지 않고 찾아갔던 그 수많은 얼굴들 말입니다. 내가 그 사람 부친상 때 밤을 새워줬었지. 친구 딸 결혼식 때 내가 제일 먼저 가서 봉투를 냈었지. 머릿속으로 이름을 하나씩 떠올리며 저는 어떤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슬픈 자리에서 무슨 기대를 하느냐고 속물 같다고 비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보상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위로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내가 가장 무너지고 슬픈 날 그들이 내 곁에 서서 고생 많았다고 손 한번 잡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그동안 제가 그 먼 길을 마다치 않고 경조사를 다니며 쌓아왔다고 믿은 인간관계의 실체였으니까요.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오지 않는 얼굴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당연히 와야 할 것 같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직장 동료들 중에도 10수년을 알고 지낸 친구들 중에도 빈자리가 꽤 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섭섭함을 누르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다들 오지 못할 사정이 있겠지. 연락을 못 받았을 수도 있고 몸이 안 좋거나 도저히 뺄 수 없는 일이 있었겠지.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저 운이 나빠 타이밍이 안 맞았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섭섭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아버지를 보내드리는 슬픔이 워낙 컸기에 다른 감정들이 비집고 들어올 틈을 주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장례를 마쳤습니다. 아버지를 산소에 모시고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제 거친 손등을 가만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뒷자리에 앉은 아이들도 그날은 약속이라도 한 듯 조용했죠. 그 침묵이 제게는 그 어떤 위로보다 깊게 와닿았습니다. 먼 길을 한달음에 달려온 친척들, 진심으로 손을 잡아주던 이웃들, 화려한 이름들보다 그 소박한 진심들이 더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결국 이 따뜻한 기억만 남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 아버지의 첫 기일이 다가올 무렵이었습니다. 스마트폰에 낯익은 이름으로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장례 때 끝내 얼굴을 비추지 않았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직장에서 30년 넘게 한솥밥을 먹으며 그 사람 모친상부터 아들 결혼식까지 제가 온갖 정성을 다해 챙겼던 동료였습니다. 메시지에는 링크 하나가 달려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장인상의 부고장이더군요. 그 안에는 계좌번호까지 아주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단체로 뿌린 게 분명한 형식의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참 복잡한 기분이더군요.
화가 났다고 하기엔 마음이 너무 무거웠고 그냥 넘기기엔 가슴 한구석이 체한 듯 답답했습니다. 내 아버지 장례 땐 안 온 사람인데 나는 가야 하나? 안 가자니 속 좁은 사람이 되는 것 같고 가자니 찜찜한 기분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물어볼까 하다가도 입을 닫았습니다. 야박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쁨보다 슬픔을 챙겨주는 사람, 그게 얼마큼 위로가 되는지 제가 겪어봤으니까요. 결국 저는 다시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멀리서 그 동료와 눈이 마주쳤고 그는 반갑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와줘서 정말 고맙다며 힘주어 악수를 청하더군요. 짧은 안부를 나누던 중 그가 먼저 작년 일을 꺼냈습니다. 현서가 작년 장례 때 못 가서 정말 미안했어. 그때 우리 가족 여행 중이었거든. 저는 그저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랬구나. 괜찮아. 아버지 장례는 잘 치렀어.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는 제 발걸음은 납 덩어리를 단 듯 무거웠습니다. 도무지 감정에 이름을 붙이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가족 여행 중이었다는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가족 여행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당연히 가족이 먼저여야죠.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의 가족 행사를 위해 제 가족과의 시간을 희생하며 달려갔었는데 그는 제 가장 아픈 날에 옆에 없었다는 사실. 그 두 가지 사실이 제 마음속 저울 위에서 도저히 수평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물론 제 선택이었고 기대를 품었던 건 저였습니다. 아버지 장례에는 침묵했지만 본인의 장인상에는 계좌번호까지 넣어 부고장을 보낸 사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날 이후부터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평생 성실하게 지켜온 관계의 실제 무게는 얼마였을까? 내가 빈자리를 채워주기 위해 달려갔던 그 수많은 자리에서 정작 나는 어떤 존재로 기억되고 있었을까? 진심을 나누던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방명록의 한 줄, 계좌에 찍힌 숫자 하나였을 뿐일까요?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제가 평생 굳게 믿어온 사람 사이의 돌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더 허약하고 위태로운 모래성일지도 모른다는 사실 말입니다. 저는 이제 막 제가 믿어온 그 단단한 세상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는 핸드폰 알림이 울릴 때마다 괜히 손가락 끝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번엔 부고장일까 아니면 청첩장일까? 이제는 누군가의 반가운 안부 인사보다는 경조사 소식이 훨씬 더 많이 전달될 나이라는 걸 알기에 메시지를 확인하기 전부터 마음 한구석이 팽팽하게 조여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저 날짜 확인하고 봉투만 준비하면 그만이었을 일인데 이제는 그 단순했던 과정이 하나하나 버거운 숙제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짧은 진동음에 화면을 켜보니 모바일 청첩장이 와 있었습니다. 발신자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한참 동안 기억의 실타래를 헤집어야 했습니다. 제가 퇴직하기 직전 저희 팀에 딱 한 달 남짓 지원을 나왔던 사원이었습니다. 함께 일한 기간은 고작 한 달. 업무 지시와 프로젝트 한 번 같이 하고 회식 자리에서 몇 번 마주 앉았던 게 2년의 전부였죠. 퇴직 후에는 안부 전화 한 통 없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청첩장이 온 겁니다. 링크를 열어보니 예식 날짜와 장소, 그리고 아주 선명하고 친절하게 정리된 계좌번호가 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연락처에 저장된 모든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뿌린 게 분명한 건조한 초대장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화면을 응시하다가 조용히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갈지 말지 솔직히 참 애매했습니다. 고작 한 달의 인연이고 저는 이미 회사를 떠난 사람입니다. 안 간다고 해서 제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친구 역시 제가 꼭 와주길 간절히 바라며 보낸 건 아닐 겁니다. 그저 저장된 번호들을 훑으며 기계적으로 발송 버튼을 눌렀겠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저는 이 메시지를 쉽게 넘기지 못했습니다. 평소에는 그림자도 안 보이다가 자기 필요할 때만 불쑥 나타나는 관계. 내 삶에는 눈곱만큼의 관심도 없으면서 제 집안일에는 당연하다는 듯 연락해오는 관계. 그런 자리에 가면 반갑지도 않고 다녀와도 마음이 따뜻해지기는커녕 소중한 하루를 통째로 날린 것 같은 기분만 들 게 뻔했습니다. 그래도 한 달이나 같이 일했는데 내가 팀장이었는데 얼굴은 비춰야 하지 않나. 나중에 우리 애들 결혼할 때 생각도 해야 하고.
머릿속에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에게 넌지시 고민을 털어놓자 아내는 저를 가만히 바라보며 되물었습니다. 당신 그 사람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어서 가려는 거야? 아니면 그냥 안 가자니 뭔가 찜찜해서 가려는 거야? 그 질문에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 말이 정확했거든요. 따지고 보면 저는 그 친구의 앞날이 진심으로 기뻐서 가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선배 체면 때문이었고 혹시 모를 나중을 위해 들어두려는 보험 같은 마음이었을 뿐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나니 오히려 더 서글프고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더군요. 사실 그 친구가 잘못한 건 없습니다. 청첩장을 보내는 건 자신의 경사를 알리는 일일 뿐이고 올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 온전히 받는 사람의 몫이니까요. 부담을 느끼는 건 결국 제 아내 문제였습니다. 가고 싶으면 가고 싫으면 안 가면 그만인 일인데 저는 왜 이리도 스스로를 복잡하게 옭아매고 있는 걸까요? 돌이켜보니 저는 오랫동안 그런 식으로 살아왔습니다. 진심으로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안 가면 무슨 뒷말이 나올까봐, 안 가면 이상해 보일까봐 봉투를 챙겼습니다. 그 모든 선택이 제 의지였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어딘가에서 돌아올 보상을 슬그머니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기대가 독이었습니다. 내가 베풀었으니 상대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마음. 그건 관계가 아니라 차가운 거래에 가까웠습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 지난날의 섭섭했던 기억들이 조금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내가 했던 선택은 그저 나의 몫이었고 상대가 같은 방식으로 돌려줄 의무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단순해졌습니다. 축하할 마음도 없으면서 억지로 몸을 끌고 가는 게 오히려 상대에 대한 예의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형식만 갖춘 참석이 그 친구에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했고요. 저는 결국 아내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번엔 안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아내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불쑥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심이 없으면 안 가도 된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이상하게 그 결론이 마음속에 편안하게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도 머지않아 장가를 가야 할 텐데 딸아이도 언제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한다고 할지 모르는데 그때 가서 텅 빈 예식장을 마주하게 되면 어떡하나 싶은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자식의 잔칫날이 쓸쓸해질지도 모른다는 그 현실적인 불안이 저를 막연하게 뒤흔들었습니다. 그 두려움과 아내의 조언 사이에서 저는 한참을 갈피를 못 잡고 방황했습니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을 몸에 밴 관성으로 살아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 단단한 고리를 끊어내기란 생각보다 훨씬 더 처절하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결국 주말 아침 저는 아내의 말을 뒤로하고 옷장에서 무거운 양복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날은 원래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먼저 제안했어요. 요즘 직장 생활하며 워낙 바빠서 얼굴 보기가 힘들었는데 모처럼 시간이 난다고 근처에서 저녁이나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딸아이도 흔쾌히 맞장구를 쳤고요. 아내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며칠 전부터 어디 가면 좋겠다, 뭘 먹으면 좋겠다 하며 혼자 들떠 있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기다려졌어요. 내 식구가 한 테이블에 앉는 게 언제였나 싶을 만큼 요즘은 그런 날이 귀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아침에 청첩장 얘기가 다시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사흘 전에 아내한테 안 가겠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아침에 눈을 뜨니 또 마음이 흔들렸어요. 식장이 멀지도 않고 잠깐 얼굴만 비추고 오면 되는 거 아닌가? 그 친구가 나중에 우리 애들 결혼식 때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별별 생각이 다 올라오는 겁니다. 아내한테 조심스럽게 꺼냈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오늘 애들이랑 저녁 먹기로 한 거 잊은 거야? 우리 넷이 모이기가 얼마나 힘든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말을 잇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이랬습니다. 금방 다녀올게. 어차피 식이 1시간이면 끝나는데 저녁은 갔다 와서 먹으면 되잖아. 아내가 조용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더 말하려다 그냥 입을 닫더군요. 그 침묵이 말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지만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옷장 앞에 서서 양복을 꺼내 드는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지금 왜 이걸 입고 있는 걸까? 직장 다닐 때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매일 얼굴을 봐야 하는 동료였고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했으니까요. 월급이 걸려 있었고 다음날 출근이 있었습니다. 경조사를 챙기는 게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일종의 생존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월급 주는 상사도 없고 내일 출근할 직장도 없습니다. 내 눈치를 살피는 부하도 제가 눈치를 봐야 하는 윗사람도 이제는 없어요. 그런데 왜 저는 아직도 그 시절 관성 그대로 남의 시선이 두려워서 내 하루를 내어주고 있는 걸까요? 경조사를 안 간다는 게 냉정해서가 아닙니다. 인색해서도 아니에요. 이제는 제 시간들이 제 마음이 예전과는 다르게 더 귀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귀한 것들을 진심도 없는 자리에 쓰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물음이 양복 단추를 잠그는 손끝에서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물음에 답하기도 전에 저는 이미 현관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체면이라는 건 참 질긴 겁니다. 머리로는 다 알면서도 몸은 오래된 습관대로 움직이더군요. 안에는 배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집안에서 들려오던 소리가 뚝 끊겼어요. 그 고요함이 왠지 서운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서운한 게 아니라 제가 자초한 거였죠. 버스를 타고 식장으로 향하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오늘 저녁 아들 녀석 얼굴은 볼 수 있으려나? 딸아이가 요즘 좀 힘들다고 했는데 그 얘기는 언제 들어주나? 어머니한테도 일주일째 전화를 못 드렸는데 이번 주말엔 꼭 찾아뵈야 하는데 그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아이러니. 이럴 거면 가지 말걸 그 생각이 참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걸 느끼면서도 버스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내려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이미 너무 멀리 온 것 같았거든요. 사람 많은 식장 입구에서 서 있는데 앞에도 뒤에도 저와 비슷한 나이의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다들 비슷한 표정이었어요. 딱히 기쁜 것도 슬픈 것도 아닌 그냥 와야 하니까 온 사람들의 얼굴. 어쩌면 저도 그 얼굴 중 하나였겠지요. 하얀 봉투를 내밀고 방명록에 제 이름 석자를 정갈하게 적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묘한 기분이 들더군요. 이 종이 한 장에 남겨진 내 이름이 나중에 이 친구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을까? 아니, 기억이나 되기는 할까? 그 친구는 처음에 제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수많은 하객이 밀려들기도 했고 제가 회사를 떠난 지도 벌써 시간이 꽤 흘렀으니까요. 잠시 눈을 맞추며 머뭇거리던 그 친구는 제가 살짝 목례를 건네자 그제야 당황한 기색으로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팀장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악수를 나누고 짧은 축하 인사를 건네는데 걸린 시간은 30초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뒤이어 밀려오는 다음 하객들에게 자리를 내어주며 저는 물결에 떠밀리듯 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를 반기던 그 환한 미소는 제가 돌아서기도 전에 이미 다른 사람을 향해 있었습니다. 식권을 받아들고 뷔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접시에 음식을 대충 담아 구석진 자리에 홀로 앉았습니다. 젓가락으로 갈비찜 하나를 집어들었는데 유독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고기를 씹으며 주위를 둘러보니 저처럼 혼자 앉아 기계적으로 수저를 움직이는 나이든 사내들이 몇몇 보였습니다. 다들 무표정한 얼굴로 허공을 보며 식어버린 음식을 삼키고 있었죠. 입안이 까끌거려 공연히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마침 아내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더군요. 말 한마디 없이 사진만 달랑 한 장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아내와 아들, 딸이 식당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좋아하던 단골집의 익숙한 조명 아래서 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더군요. 딱 제 자리만 비어있는 그 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보는데 가슴 한복판이 뻥 뚫린 듯 찬바람이 휑하니 지나갔습니다. 아내는 어떤 말보다 더 무거운 진실을 사진 한 장으로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체면을 차리느라 지키지 못한 우리 가족의 시간이 여기 있다고 말이죠. 저는 결국 들고 있던 젓가락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남의 집 방명록에 이름 석자 올려두려고 정작 내 가족의 소중한 저녁 식탁에서 빠져버린 못난 가장. 30초의 형식적인 인사를 위해 곁을 지켜준 가족과의 약속을 저버린 어리석은 은퇴자. 접시 위에 남겨진 딱딱한 음식처럼 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아무런 온기 없이 식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텅 빈 뷔페홀의 소음 속에서 제가 확인한 것은 제가 지키려 했던 도리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껍데기였나 하는 뼈아픈 후회뿐이었습니다. 그 일로부터 몇 개월 뒤
또 다른 청첩장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50년 지기 친구 병수의 딸 결혼 소식이었죠. 이번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병수는 제게 조금 다른 의미였거든요. 국민학교 시절 같은 동네 골목에서 자라 중고등학교를 함께 다니고 군대 면회까지 서로 가주던 사이입니다. 제 인생의 굵직한 갈림길마다 늘 곁에 있어준 친구였기에 그 딸아이의 결혼식은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고민 없이 달력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식장에 도착하니 낯익은 얼굴들이 하나둘 보였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코 흘리던 친구들, 학창시절 한 반에서 투닥거리던 녀석들, 오랜만에 마주하는 얼굴들을 보니 반가움이 먼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진짜 그랬어요. 이 나이까지 다들 큰 병 없이 건강하게 다시 만난다는 게 새삼 감사했고, 어릴 적 그 천진했던 얼굴들이 겹쳐 보이니 가슴 한구석이 뭉클하게 따뜻해졌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고 병수의 딸이 식장 입구에서 하얀 드레스를 입고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엊그제 태어날 것 같던 아이가 어느새 저렇게 커서 한 가정을 이루러 가다니, 단상 앞에서 눈가가 빨개진 병수의 옆모습을 보는데 제 눈시울까지 뜨거워졌습니다. 나중에 우리 딸 결혼할 때도 저렇게 예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 자리에 있고 싶다는 마음을 오랜만에 느꼈습니다. 이게 진짜 관계지 싶어 마음이 훈훈했죠. 문제는 식이 끝난 다음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얼굴 본 친구 몇몇이 근처 고깃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냥 헤어지기 아쉬우니 소주 한잔 하자며 저를 잡아 끌었죠. 저 역시 기분 좋게 따라 들어갔습니다. 처음 한두 잔은 참 좋았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안주 삼아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반가운 얼굴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소주잔이 서너 번 돌고 난 뒤부터 공기의 흐름이 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자식 얘기였습니다. 누구 아들은 부모 여행을 보내줬네. 누구 딸은 다달이 용돈을 챙겨주네 하는 자랑이 늘어지더니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부동산으로 흘러갔습니다. 어느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어디가 재개발 노다지라더라는 정보들이 쏟아졌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주식과 투자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누가 뭘 해서 얼마를 벌었네, 지금 어디가 유망하네 하며 목소리를 높였죠. 저는 술잔을 든 채 가만히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 입은 굳게 닫혔습니다. 끼어들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끼어들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내가 친구들과 마주 앉아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이런 거였나 싶은 회의감이 들더군요. 우리가 그 시절 그 골목에서 어떻게 뛰놀았는지, 젊은 날 함께 고민하며 웃고 떠들었던 그 소중한 시간들, 그런 추억을 나누고 싶었는데 그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들 지금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앞으로 얼마나 더 가질 수 있는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죠. 그때 친구 녀석 하나가 제게 툭 질문을 던졌습니다. 현서가, 너는 퇴직금 어떻게 굴리고 있어? 요즘 주식 괜찮다던데 좀 알아봤냐? 저는 그냥 허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가슴 어딘가에 뾰족하게 걸렸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나눈다는 대화가 결국 자식 자랑과 돈 자랑이라니. 나이가 들면 사람이 원래 이렇게 속물로 변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어느 틈에 그저 그런 사이가 되어버린 건지, 그 경계가 너무나 불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테이블 한쪽에서는 친구 녀석이 소매를 걷어 올리며 슬쩍 명품 시계를 드러냈고, 다른 쪽에서는 최근에 뽑았다는 외제차 성능 얘기가 한창이었습니다. 대놓고 자랑하는 건 아니었지만 묘하게 서로의 자산을 가늠하고 서열을 매기는 그 보이지 않는 긴장감. 50년을 알고 지낸 사이인데도 그 자리가 어느 순간부터 견디기 힘들 만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자꾸만 마음이 소란스러웠습니다. 분명 반가웠고 함께 웃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허기진 것처럼 허한 걸까? 한참을 창밖만 보다가 겨우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저는 오늘 그 친구들이 보고 싶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 친구들과 함께 했던 그 시절에 우리가 그리웠던 겁니다. 하지만 그 시절은 이미 전설처럼 사라졌고 제 눈앞에 남은 건 각자의 자산과 자식의 성적표로 서로를 재고 따지는 무거운 어른들 뿐이었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닐 겁니다. 다들 각자의 삶을 지탱하느라 그렇게 단단해진 거겠지요. 그런데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아들, 딸이 결혼할 때 나도 이런 자리를 똑같이 만들어야 하는 걸까?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이들의 결혼식 날만큼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을 알고 아껴주는 사람들, 진심으로 그 아이들의 앞날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들만 모이는 따뜻한 자리였으면 좋겠다는 소망. 그러려면 나부터 그런 관계를 맺어야 할 텐데 지금 제가 돌이라는 이름으로 유지하고 있는 이 수많은 관계가 과연 그런 것들인가 싶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아내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얼굴을 가만히 살피던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왔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말없이 차를 홀짝이는데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잘 축하해주고 왔어? 근데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저는 잠시 침묵하다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 봐서 정말 반가웠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허하더라고. 아내는 더 묻지 않고 잠자코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그 고갯짓 하나가 나도 다 알아. 당신 마음이라는 말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으로 스며드는 달빛을 보며 아주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병순의 결혼식에 다녀온 뒤 딱 일주일 뒤였습니다. 이번엔 아내가 외출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아들의 결혼식이 있다고 며칠 전부터 달력에 표시해 두었던 참이었죠.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라 그런지 아내는 내심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입고 갈 옷을 고르는 손길이 평소보다 부지런했고 거울 앞에 머무는 시간도 평소보다 길더군요. 여보, 나 좀 괜찮아 보여. 어때? 너무 수수하진 않아? 거울 속의 자신을 꼼꼼히 살피며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신문을 넘기다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응, 예뻐. 오늘 신경 좀 썼네. 아내는 한 번 더 매무새를 가다듬더니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 즐겨 입던 단정한 원피스에 작은 핸드백 하나를 든 모습. 아내는 꾸미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딱 자기에게 어울리는 만큼만 차릴 줄 아는 담백한 사람이었죠. 화려한 보석보다는 편안하고 깔끔한 차림이 더 아내답다고 저는 늘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저녁 무렵 돌아온 아내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신발을 벗기도 전에 무거운 한숨이 먼저 새어나왔습니다. 가방을 소파 위로 툭 던지듯 내려놓고 털썩 주저앉더니 한참 동안 말이 없더군요. 저는 조용히 아내 곁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어땠어? 친구들 많이 왔어? 아내가 잠시 입술을 달싹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그런 자리 좀 가려가며 가야 할 것 같아. 무슨 일이 있었구나 싶어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내의 이야기는 서글펐습니다. 식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공기가 평소와는 달랐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하나같이 약속이라도 한 듯 한껏 치장하고 나타났다는군요. 값비싼 코트에 번쩍이는 장신구, 누가 봐도 명품임을 알 수 있는 핸드백들. 대놓고 자랑을 하진 않았지만 그 화려함 속에 섞여 있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레 눈에 들어오는 서열 같은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평소처럼 단정하게 차려입고 간 아내는 식장문을 여는 순간부터 왠지 모를 위축감에 사로잡혔다고 했습니다. 그냥 나만 좀 초라해 보이는 거 있지. 그 기분이 참 싫더라.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테이블 둘러앉았는데 처음엔 신랑 신부 예쁘다는 말로 시작하더니 어느새 화제는 각자의 자식 자랑으로 흘러갔습니다. 어느 대기업에 다니고 어느 동네 좋은 아파트에 사는지 거기까진 축하하는 마음으로 들어줄만 했는데 화살이 아내에게 향하면서 질문들이 무례해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남편은 요즘 뭐 해? 퇴직하고 계속 집에만 계셔? 아파트는 거기 계속 살 거야? 요즘 거기 시세는 좀 올랐어? 딸은 결혼 언제 시킬 건데? 30 넘지 않았나? 아직도 안 했어? 축하를 위해 모인 자리는 어느새 서로의 살림살이를 낱낱이 파헤치는 취조실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내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충 얼버무렸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가슴 한구석이 체한 듯 답답했다고 했습니다. 축하하러 갔다가 내 인생 심사받고 온 기분이야. 오랜만에 만났는데 반가웠던 건 딱 처음 5분뿐이더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말을 듣는 내내 제가 병순의 잔치에서 느꼈던 그 허기진 마음이 고스란히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랬고 아내도 그랬던 겁니다. 우리 부부가 각자 다른 자리에 다녀왔지만 결국 똑같은 상처와 허탈함을 안고 돌아온 것이죠. 아내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나는 그냥 오랜만에 만나서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고.
서로 손도 좀 잡아주고 힘들었던 얘기도 도란도란 나누고 싶었거든. 근데 다들 자기 거 보여주느라 너무 바빠서 그런 얘기가 들어갈 틈이 없더라고.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꽤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리려던 건 아니었지만 대화는 자연스럽게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문제는 경조사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가는 관계의 온도가 문제였던 거죠. 진심이 없는 자리에서 억지로 웃음을 짓고 무례한 질문에 애써 방어하며 돌아오는 길에 공허함을 채워 넣는 일. 그런 소모적인 일을 앞으로도 계속해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 더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서 캔맥주를 2개 꺼내왔습니다. 아내가 시원하게 한 모금을 마시더니 창밖의 밤 풍경을 보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좀 솔직하게 살자, 여보. 가고 싶은 데만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그러고 살자. 저는 말없이 아내의 캔에 제 것을 부딪혔습니다. 챙하는 가벼운 소리가 고요한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참 쉬운 말 같지만 사실 수십 년을 체면치레하며 살아온 우리에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결단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말을 서로의 입 밖으로 꺼낸 것만으로도 우리를 꽉 조이고 있던 보이지 않는 밧줄 하나가 느슨하게 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남의 시선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나누었던 대화가 며칠 동안이나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고 싶은 데만 가고 가기 싫으면 가지 않는 삶. 말로만 들으면 참으로 명쾌하고 간단한 일인데 막상 실행에 옮기려니 제 안에 무언가를 먼저 단단히 정리해야 한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쳐내는 기술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켜켜이 쌓인 묵은 감정들을 먼저 들여다보는 일 말입니다. 어느 저녁 부엌에서 아내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 연락처를 천천히 넘겨보았습니다. 이름이 참 많기도 하더군요. 한 명 한 명 훑어 내려가는데 언제 저장했는지조차 가물가물한 이름들이 수두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부를 주고받은 게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사람들, 어떤 이름은 얼굴조차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이름들은 제 연락처라는 좁은 방 안에 여태껏 꾸역꾸역 살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쓸모가 있겠지 싶어서 혹은 지우고 나면 왠지 박정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 미련처럼 붙들고 있었던 것들입니다. 1년이 넘도록 단 한 번의 문자조차 오가지 않은 이름들이 전체의 절반을 넘더군요. 씁쓸했습니다. 부엌에서 아내가 가스불을 줄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홀로 계신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찾아뵌 게 언제였더라. 손가락을 꼽아보다가 그만 멈추고 말았습니다. 2달이 훌쩍 넘었더군요. 전화도 일주일에 한 번 드릴까 말까 한 불효자였습니다. 어머니는 거동도 예전 같지 않으신데 제가 남의 집 경조사를 쫓아다니며 체면을 차리는 동안 정작 어머니의 일상을 살피는 데는 인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한테 마지막으로 간 게 언제지? 제 물음에 아내가 부엌에서 고개를 빼꼼 내밀더니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1~2달 됐나? 명절 때 다녀오고 나서 당신 계속 바빴잖아요.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평소 연락 한 번 없다가 경조사 때만 불쑥 나타나는 사람들이 뻔뻔하다고 욕했건만 돌아보니 저야말로 어머니에게는 그런 자식이었습니다. 큰일이 있을 때만 구색을 맞추러 나타나고 정작 외롭고 평범한 하루하루는 챙기지 못하는 무심한 아들 말입니다. 저녁을 먹으며 아이들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아들 녀석은 요즘 회사 일이 힘들다며 낯빛이 어두웠는데 저는 선배랍시고 요즘 젊은 애들은 끈기가 없다는 소리만 해댔지 정작 녀석의 고민을 진득하게 들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딸아이도 며칠 전 통화할 때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서둘러 끊어버렸던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 4식구가 다 같이 둘러앉아 밥을 먹은 게 언제였나 생각해보니 퇴직한 회사 직원의 결혼식에 가겠다고 가족 외식을 팽개쳤던 그날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내가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경조사에 쓰는 돈이나 시간이 아까운 게 아니야. 그 귀한 에너지를 왜 거기다 다 쓰나 싶은 거지. 그 돈으로 어머니 용돈 한 번 더 드리고 우리 애들이랑 여행 한 번 더 가는 게 훨씬 남는 장사 아냐? 얼굴도 잘 모르는 사람 경조사 챙길 마음으로 우리 가족부터 챙기면 좋겠어. 한마디도 틀린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제 인간관계의 지도를 다시 그리기로 했습니다. 1년 넘게 침묵하고 있는 이름들, 만나고 나면 마음이 허기지는 관계들, 그런 이름들을 억지로 붙들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받을 기회가 불분명한데 끝없이 내어주기만 하는 것은 관계가 아니라 제 영혼의 소모일 뿐이었습니다. 경조사 역시 마찬가지겠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해 작은 결혼식을 치르기도 한다는데 어쩌면 그게 더 본질에 가까운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번잡한 형식보다 진심 어린 축하 한마디가 오가는 자리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당장 이름을 지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들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이미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누군가를 놓칠까봐 전전긍긍하던 조급함이 사라지고 나니 비로소 관계의 온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내 삶의 진짜 햇살인지, 누가 내 비바람을 함께 맞아줄 사람인지 이제야 분명해졌습니다. 어머니, 아내, 아들, 딸, 그 이름들은 제 연락처 어디에 있든 상관없었습니다. 제 가슴 가장 깊은 곳에 이미 뿌리 깊게 박혀 절대로 지워질 리 없는 이름들이니까요. 그날 이후 제 삶은 조금씩 아주 천천히 결을 달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향해 굳게 닫혔던 문을 단숨에 걸어 잠근 것도 거창한 선언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스마트폰에 경조사 알림이 뜰 때마다 예전처럼 가슴이 조여오는 일이 신기하게 사라졌습니다. 대신 저는 스스로에게 딱 한 가지 질문만 던지기로 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사람의 기쁨과 슬픔을 진심으로 함께하고 싶은가? 그 질문에 심장이 조용히 끄덕이면 길을 나섰고 대답이 없으면 멈췄습니다. 이 단순한 기준 하나가 생겼을 뿐인데 제 삶은 놀라울 정도로 가벼워졌습니다. 체면 때문에 무거운 양복을 꺼내 입는 일도, 돌아오는 길에 허탈함을 씹으며 버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일도 이제는 제 하루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워진 그 귀한 시간에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홀로 계신 어머니를 찾아뵙는 것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어머니의 댁은 제 기억보다 더 작고 고요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시는 그 얼굴을 마주하니 가슴 한구석을 송곳으로 쿡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자주 못 와서 미안하다는 못난 아들의 말에 어머니는 그저 거친 손을 내저으셨습니다. 왔으면 됐지, 뭘 그래, 밥은 먹었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투박한 말 한마디가 제가 지난 수십 년간 들었던 그 어떤 화려한 감사 인사보다 훨씬 더 깊게 심장에 박혔습니다. 아, 진심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단 한마디로 사람의 속을 데워주는 이 온기야말로 진짜 관계라는 것을요. 그날 저는 어머니 곁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머물렀습니다.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어머니가 끓여주신 짭조름한 된장찌개를 떠먹고 먼지 앉은 앨범 속 어린 시절의 저를 들춰보았습니다. 특별할 것 하나 없는 하루였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했습니다. 식어버린 뷔페 음식을 혼자 씹던 그날의 황량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온함이었습니다. 아내와도 그런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경조사를 챙기느라 주말을 흘려보내는 일이 줄어드니 비로소 우리 둘만의 진짜 시간이 생기더군요.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허름하지만 손맛 좋은 단골 식당에서 밥을 먹고 저녁이면 나란히 앉아 각자 책을 읽는 시간. 그 소소한 일상이 쌓이면서 아내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더 자주 피어났습니다. 아들 녀석과는 동네 삼겹살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나 때는 말이야 라며 훈수부터 뒀을 저였지만 그날은 그저 아들 녀석의 잔에 소주를 채우고 끝까지 듣기만 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녀석이 툭 하고 속내를 꺼내더군요. 아버지, 저 사실 요즘 좀 힘들었어요. 그 한마디를 들었을 때 눈시울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녀석의 고백은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 해본 적 없는데 오늘은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 라는 말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말없이 잔을 들어 아들의 잔에 살짝 부딪혔습니다. 아버지가 아닌 한 사람의 인생 선배로서 녀석의 짐을 함께 나눠든 것 같아 코끝이 찡했습니다. 딸아이와는 주말 시장 골목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제 손을 잡고 사탕을 사달라고 조르던 꼬마 아이가 어느새 제 어깨에 닿을 만큼 훌쩍 컸더군요. 시장에 서서 순대 한 접시를 나눠 먹는데 딸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랑 이렇게 나온 게 진짜 얼마만인지 몰라. 반가우면서도 아픈 말이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도 제 자식들은 저를 이토록 그리워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저는 조용히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평생 동안 남의 집 방명록에 새겨온 이름들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흐려질 것입니다. 누가 왔었는지 기억해주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봉투에 담아 보냈던 돈도 그날 나누었던 30초의 악수도 흔적 없이 사라지겠지요. 하지만 어머니와 함께 들춰본 낡은 사진첩의 온기는 제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아들 녀석이 처음으로 힘들다고 털어놓던 그 삼겹살집의 밤 공기도 딸아이와 나란히 걸었던 시장 골목의 소란함도 제 영혼의 재산이 되어 차곡차곡 쌓일 것입니다. 은퇴 후의 품격은 모든 곳에 얼굴을 비추는 부지런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지켜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그들의 곁에 제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어른의 품격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남의 잔치집 방명록에 남긴 제 이름 석 잔은 몇 해가 지나면 사라지겠지만 가족과 함께한 따뜻한 저녁 한 끼의 기억은 그들의 마음속에 평생의 위로로 남을 테니까요. 저는 이제 남의 시선이 아닌 제 삶의 주인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돌아보니 조금 늦었다고 생각했던 지금이 사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꼭 한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가 혹시 이제 경조사는 다 끊고 모든 관계를 정리하라는 차가운 말로 들리지는 않았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누군가의 깊은 슬픔 앞에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것, 또 누군가의 기쁜 날을 진심을 다해 축하해주는 것, 그것은 여전히 우리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며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소중한 온기니까요. 그 따뜻함만은 부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제가 간절히 전하고 싶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지나간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체면 때문에, 타인의 시선 때문에, 혹은 나중에 손해보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의 곁을 비워둔 채 흘려보낸 그 시간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만약 의미 없는 자리에서 상처받고 허탈함을 안고 돌아오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 이제는 한 번쯤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이 진정으로 향하는 곳에 머물고 있는가? 남의 시선에 맞추려 했으며 살아온 그 세월이 결코 틀린 것도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을 뿐입니다. 다만 이제는 조금 더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진짜 내 사람들을 위해 그 귀한 하루를 써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작은 용기가 여러분의 노후를 얼마나 선명하고 풍요롭게 만드는지 꼭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여정이 남이 아닌 자신을 위한 진심으로 채워져 더없이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 목소리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해드린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늘 온전히 평온하시길 바라며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